복잡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시간, 장자가 들려주는 비음의 지혜. 김범준 저자의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이었어요. 연예인들 그리고 유튜버들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아직 너무 젊고 20, 30대 같아 보이는 분들도 있어서 50대가 뭔가 크게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40대 느꼈던 기분과 50대 느꼈던 기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것에 기준을 맞추면 50이 딱 두 번째 인생을 정말로 시작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 가끔은 법적으로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랑 시시비비를 100% 가리기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이게 잘못해놓고 오리발을 내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한 게 있고 서로 또 잘한 건 잘한 거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굳이 그런 걸 따지지 말자라는 의미로 들려요. 사실 잘못한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랑은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 게 아니라 그냥 그만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거리를 둔다거나 좀 자주 안 만난다거나.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잘못을 다 스스로 뉘우치잖아요. 그래서 굳이 상대방에게 넌 뭘 잘못했네 뭐 이러면서 굳이 지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백서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있어서 봤는데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한쪽 어머니가 음식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쪽 어머니가 그거 아니라고 이거 그 재료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음식 재료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런 거 사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신랑이 갑자기 그럼 그냥 종업원한테 물어보자고 다짜고짜 이거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말리면서 아니래요 이거 요즘 다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대요. 약간 섞여서 그래서 둘 다 맞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가 너무 답답하죠. 역시나 자리가 끝나고 그 신부 쪽 아버지가 그냥 짧게 자넨 그걸 꼭 알았어야 했냐고 따뜻하게 좋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는 하는데 눈치는 좀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와 저런 아버지라면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친구든 가족이든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그림을 안 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지금 내가 맞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내가 맞나?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피만 당하고 고집만 세우고 사이는 또 틀어지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근데 그 난리를 친 그 토픽을 보면 그 주제를 보면 정말 실없는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그 음식 재료 같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릴 때 친구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요. 정말 사람을 하나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맨날 같이 노니까 그래 그래도 친구니까 이해해야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다들 그 친구랑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스스로 바뀌고자 하지 않으면 그 성향이 되게 버리기가 힘든 것 같았어요. 이 저자도 반성을 하잖아요. 어리석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런 공격성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나는 이겨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향을 버리기 어려웠었다고 해요.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변호사나 이런 쪽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으면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겠죠? 근데 가족과 친구를 만날 때는 좀 내려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좀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 같아요. 평범한 날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시시비비의 날에서 해방되는 50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고 평온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샤오엉 저자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무서운 게 이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마구마구 던질까봐.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본인이 궁금한 거를 해소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마치 나를 다시 안 봐도 되지만 너의 정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가겠다. 특히 해외에서
새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꺼려지냐면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다 주고 알려줘도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관계에. 예일대 스테이트보 교수가 일찍이 어리석음의 다른 말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딱히 막 이상한 질문을 하고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나도 뭔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에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어딘가에는 장점이 있을 거야. 지금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옆에 같이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까지 피하는 일도 있고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면 피하자. 이런 교훈을 얻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인상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미니멀 노마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섬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첫인상에 뭔가 느낌이 여러 가지 신호를 받잖아요. 나쁜 신호가 보이는 거는 슬프지만 대부분 맞고 그래서 그런 나쁜 점, 뭔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점 그런 것만 없어도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정말 선만 잘 지켜도 재미있게 교류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앞에 핀란드 얘기를 읽었잖아요. 요즘 스웨덴 식사 대접 문화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뭐야 진짜 너무 싫다. 혼자만 밥 먹고 온다고? 나 같으면 벌써 울었겠다. 막 이런 생각 하다가도 전 알레르기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막 자랐거든요. 그래서 온갖 지병을 달고 근데 막 크게 아프진 않고 계속 자잘하게 되게 음식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되게 섬세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막 알레르기 같은 것도 조금만 반응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먹이지 않거나 그런 방식으로 잘 케어가 되는데 저는 제가 음식 민감도 테스트를 받아보고 온갖 종류의 쌀에 정말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지 몰랐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가끔 또 계속 시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쌀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여태 아직 안 죽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포기를 했어요. 정말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정말 깡으로 버텼는지 아예 알레르기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알레르기 엄청 많은데 그 음식들을 다 먹고 그 알레르기 반응 아시죠?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아예 뭐 다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은 그 친구가 왔을 때 밥을 안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방문했을 때죠. 혹시 뭔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음식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역시 유럽 쪽은 본인 취향도 확실하게 잘 아는 게 맞지만 그런 알러지 같은 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사고방식 그런 게 나이가 있는 세대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어서 어쩌면 그래서 무슨 음식을 대접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특정 음식 먹으면 고통스러우신 분들 혹은 아마 만성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고통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음식 때문인지. 저도 그랬거든요. 안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 알러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뭐 딱히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최고야. 뭐 이런 소리 굳이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잘 살려면 참 선만 넘지 않아도 저 사람 괜찮지. 이 정도 소리는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은 정말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넘지 않아주면 웬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상대방도 그 선을 지켜주더라고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다들 성공적인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원 오케인 저자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책이었어요. 저자 본인의 이야기가 참 뭉클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슬펐고 공감이 갔던 문장이 있는데 그렇게 나는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게 자존감이 정말 낮을 때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여러분도 혹시 힘들 때
뭔가 주변에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뭔가 좀 당차 보이고 그렇다고 또 아주 못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뭐 집에 초대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걸 제안하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성격인데 이렇게 당당한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한다는 건 너무 고맙다. 난 지금 친구도 없는데 나한테 손 내밀어주고 같이 놀자고 하는 거. 근데 뭔가 항상 내가 가야 되고 중간에서 만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걔네 집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걔네 집 근처로 가야 되거나 그리고 걔가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내가 만나자고 하면 안 나와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스타일은 기혼인데 그래서 이해는 해요. 저는 혼자 살고 친구는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맞추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돼주는 게 고마우니까. 근데 그게 내가 너무 힘들고 자존감이 낮을 때는 정말 내가 온갖 희생을 하면서도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사람이 그리우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인간이 항상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회복이 되고 이제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뭔가 나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이제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여태 나만 가고 나만 얘가 부를 때 가고 시간은 무조건 얘한테 맞추고 그만큼 했으면 좀 되지 않았나. 얘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 왜 나는 재료를 싸들고 가서 해주고 얘는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도 커피 한 잔을 하러 들르지도 않고 자기 집 강아지는 엄청나게 자랑하고 나는 그 강아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막 봐줘야 되고 근데 반려묘는 내가 먼저 있었는데 우리 집 고양이 예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친구한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떡해요. 저 끝도 없이 나오네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둔감해서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렇겠죠? 몇 년을 알았는데 한 번도 소통을 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걔가 하소연하고 뭐 동료 욕하고 이런 거 난 다 들어주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해? 진짜 소름 끼치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느꼈다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허용한 내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아주 원망하진 않지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용납했을까? 그런 후회는 가끔 들어요. 동등한 친구 사이가 아닌 외로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권력 관계가 명백한 사이라면 이 저자처럼 경계선을 정하거나 조금 멀어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조금 더 행복해지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영우 저자의 나는 매일매일 주말처럼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참 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참 공감이 갔어요. 회사에서도 보면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금수저라거나 다른 머니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회사에서 잘리거나 관두더라도 그건 문제가 없어서 되게 회사에서 여유롭게 행동하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리고 회사의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관둘 수 있는 그런 여유.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면 좀 당당해진다고 하잖아요. 경제적 자유가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갑질을 많이 당하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당하다 보면 진짜 이건 아니다. 뭔가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회사를 나와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렇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회사원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서장룡이랑 정말 비슷하구나. 어떻게든 집 한 채를 가지려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도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 전반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서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쳇바퀴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허덕이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정말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재정적 자유라는 게 너무 이제 쉽게 말하는 단어 같이 되어버려서 마치 되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의 끝판왕이 아닌가.
그래서 그 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든 일단 되고 나면 정신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평균 수명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나서의 삶, 그건 또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지 그런 것도 생각을 미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은 몇 살에 은퇴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실 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책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루지 저자의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니? 라는 책이었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던 명언이 약간 뒤틀린 그런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티끌 모아 티끌,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늦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헌신하면 헌신짝, 뭐 이런 되게 웃긴 근데 되게 씁쓸한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가 티끌 모아 티끌이었는데, 맞아요. 사실 그 말을 변명으로 해가지고 오늘만 살 것처럼 욜로족이 막 나오기도 하고 You only live once 하면서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오늘 써라, 나를 위해 투자하자, 이런 막 과소비를 좀 부추기는 그런 문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로 도망가지 말자,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절약과 재테크를 다룬 책의 저자들의 삶을 보면 미니멀 라이프와 거의 다를 게 없는, 그 의미는 살짝 다를지라도 불러오는 결과는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바구니를 꼭 챙기라는 조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로 웨이스트나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러니까 정말로 1년에 50개 정도 불필요하게 비닐봉지를 사는데 돈을 쓰지 말라 라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산다고 막 가전을 막 새로 들이고 이런 일이 이분들한테는 없죠. 물론 이분들도 서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편리할까? 직접 사용해서 그 효과를 알고 이렇게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단점만 읽어도 뭐 그러면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딱 바로 단념을 하고 되게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살 거야. 못 산다, 못 가진다 이런 개념이 없죠. 두 분이 합쳐서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그럼 못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매일 장 보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저자분이 말한 것처럼 저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세일의 유혹을. 정말 그 세일 코너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집 앞에 마트가 있다면 물론 야채 같은 걸 매일 사는 게 훨씬 신선하겠죠. 근데 사실 세일이 이렇게 멀리서라도 눈에 보이면 그걸 피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박스로 사면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되게 물려요. 되게 질리고 사재기를 딱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2개를 묶어서 팔아가지고 산 적이 있는데, 오트밀이나 시리얼이요. 거의 아침 식사들이죠. 그건 뭐 계속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참 이거 보면 한국 사람이 맞아요. 시리얼이나 오트밀을 먹으면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저는 몇 번 먹으면 되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밀이나 시리얼은 싸게 나와도 이제 제 자신을 아는 거죠. 나 안 먹을 거야 저거. 그러니까 그냥 정말 먹고 싶으면 딱 제일 작은 사이즈 하나만 사. 저한테 스스로 말해주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밈이 또 있더라고요. 질 좋은 옷 사서 10년 입어라. 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나는 질 안 좋은 옷 사도 10년 입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리플로 스스로 고도로 발달한 거지는 환경운동가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왜 스파 브랜드에서 질 좋은 제품을 찾는가, 오히려 막 한국 사람들의 그런 질 좋은 제품을 찾는 걸 비난하는, 그러니까 가격은 싸고 질 좋은 걸 왜 찾냐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 성향이 굉장히 환경이 좋은 거였죠. 저도 사실 환경보다는 돈 아끼고 그리고 쇼핑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같은 옷을 오래 입고 이런 걸 좋아해서 어쩌다 보니 쇼핑을 덜 하게 돼서, 굳이 따지면 막 철마다 옷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환경에 그나마 좀 덜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된 것 같아요. 대신 근데 이제 스파 브랜드나 좀 저렴한 데서 오래 입으로 사더라도 정말 옷이 떨어져가지고 새로 사야 될 경우에는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지 않는 소재로 고르자
딱 이 정도. 그 정도 기준만 가지고 또 똑같이 저렴하지만 오래 입을 옷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특히 이렇게 3만 원 정도 넘게 사면 커피 쿠폰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카페가 딸려있는 슈퍼마켓인데 3만 원어치 장을 보면 한 5천 원짜리 커피를 내가 원할 때 마실 수 있는 거죠. 뭔가 한 2만 9천 원?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떨어져가는 생필품을 하나 더 추가하면 3만 원이 넘겠죠. 그렇게 해서 커피 쿠폰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하고 장을 보는 횟수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쿠폰도 생기겠죠. 이 저자처럼 생활 속에서부터 절약을 하면 그리고 계속 가벼운 생활을 유지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즈노 남부쿠의 책을 최진호 님이 번역하고 편집한 책 소식주의자였어요. 미즈노 남부쿠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관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몰랐는데 10살 때부터 술을 먹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술값 때문에 18살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죄수들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관상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록하자마자 이름 있는 관상가한테 찾아가니까 진짜 자기한테 칼 맞아 죽을 상이라고 한 거예요. 1년밖에 못 산다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절에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대신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그때 입문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속세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다시 그 관상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관상가가 뭔가 큰 공덕을 세웠나 보다 하면서 그 칼 맞아 죽을 상이 얼굴에서 없어졌다고. 그래서 보리랑 콩만 먹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음덕을 쌓게 돼서 관상까지 바뀌었다며 축하해줬대요. 이제 그때부터 관상가가 되기로 한 거죠.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서 매일 보리 한 옷 반이랑 채소 한 가지로 음식을 절제하고 쌀로 된 건 떡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757년생인데 그 당시에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까지 사셨다고 해요. 참, 요즘 먹방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저는 먹방을 보진 않지만 그 인기가 있는 컨텐츠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가득 쌓아놓고 정말 많이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먹방 1세대 그런 느낌이잖아요. 먹방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서 7, 80대가 된 세대가 없으니까 좀 가끔 걱정인 게 지금 먹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년이 돼서 건강이 어떨까. 물론 엄청난 식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낭비 같은 것도 좀 다 먹으니까 낭비는 아닌가요? 과식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분들의 건강도 참 쓸데없는 오지랖이죠. 가끔 그냥 어떨까 궁금해요. 걱정이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미 채식으로 유명하신 황성수 박사님 책을 보면 살짝 야윈 사람, 그 야윈 게 건강에 좋은 체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서 이게 오래전 책인데도 사람 몸이라는 게 참 거의 변하지 않았구나. 업무 생산성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책에서도 보면 우리 뇌가 아직 그렇게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근데 뭔가 내가 안 멈추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휩쓸려 가다 보면 세상 살면서 뭐 이렇게 의무가 많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밀려있고 이 나이엔 저걸 해야 되고 저 나이엔 또 이걸 해야 되고 정말 끝없는 업무의 연속 그리고 과제의 연속 그러다가 보면 음식도 막 우겨 넣듯이 먹게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일 마치고 회식을 2차, 3차까지 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2차, 3차에서 술만 먹냐? 아니잖아요. 음식을 또 먹잖아요. 정말 끝도 없다. 정말 건강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다녀와서 직장을 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그렇게 먹고 멀쩡한 사람도 몇 년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인상도
좀 안 좋아지고 뱃살,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살이라고 하죠. 되게 뭔가 좀 사람이 둔탁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먹질 못해서 야위어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전체적으로 허세를 좀 줄이고 싶다. 혹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허세지만 경각심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도 미래에 굳이 그런 건 안 해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을 가꾸는 건데요. 참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의 집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앞에 가든 있잖아요. 정원들. 그걸 유지하는데 엄청난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인데 정말 그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관상용 잔디를 유지하는 물이 정말 낭비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오래된 책에도 있어서 참 인간의 욕심이랑 과시욕 이런 게 너무 뻔한 패턴으로 삶의 어떤 부분마다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영역에 있는 부분은 삶에서 빼기가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딱 내가 먹을 거,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 그 정도 텃밭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소식이든 오늘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소식이든 참 소식은 미니멀 라이프처럼 환경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소식으로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저자의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참 즐겁게 사시는 50대 분들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랐어요. 항상 웃고 친구 혹은 이제 단체 등산 모임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가시고 남의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하시는 또 그러면서도 잘 들어주고 항상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50, 60, 40 이렇게 숫자를 달고 나온 책들을 보면 참 저는 육아서도 읽잖아요. 근데 정말 나이랑 전혀 상관없이 어떤 나이에도 이렇게만 살면 참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작은 일에 화내는 사람이 미움받는 거. 이게 또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또 슬프잖아요. 이분이 딴 데서는 참고 있던 거예요. 딴 데서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얘기 못하고 그 아랫사람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내 위의 상사는 나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할 수 없는 성격인데 위에서는 또 뭐라고 하면 참 중간에 껴서 그렇게 괴롭다가 엉뚱한 데서 참 슬프지만 인간이 그런 울분 같은 게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다 쏟아내잖아요. 혹은 남한테 그렇게 쏟아내지 않더라도 직접 그런 일을 서로 겪은 상대방한테 참고 참다가 자주자주 말했으면 차라리 쌓이지 않았을 텐데 얘기를 안 하고 참다가 정말 뜬금없이 폭발시켜버리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과신 내가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어서 참은 거잖아요. 사실은 못 참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한계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서 터지거나 당사자한테 정말 못 볼 꼴을 보이거나 그런 일이 결국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는 사람? 나 여기까진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내 한계야. 이 이상은 좀 못 도와줄 것 같아. 그 정말 한 만큼 도와준 거잖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주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 참고 혼자 다 해낸다고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알면 나도 이제 거절을 좀 잘하고 스트레스를 쌓아놓지 않고 내가 상대에게 맞춰준 만큼 상대도 날 위해서 좀 맞춰주는 그런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목처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20대 때처럼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뭔가를 배우고 싶고 하고 싶다는 감정이 50대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라도 좀 재미있는 것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이 있고
자기 긍정감이 넘치는 만나면 즐거운 어른,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최윤아 저자의 혼자와 함께 사이란 책이었어요. 결혼과 이별은 그냥 하나의 선택지라는 이야기가 참 좋죠. 그리고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자꾸 변호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헤어져도 되나요? 이혼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묻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이미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남들 시선까지 생각해야 하다니. 이 정도면 이별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류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 너무 멋있죠?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좋고 나쁜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은 좋은 거고 자랑스러운 거고 이혼은 자랑이 아니다.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이혼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축하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다만 스스로 꼭 해야 하는 선택을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아픈데도 꼭 참고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력 끝에 이별은 하나의 성취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 정말 유튜브에 법륜스님 상담소나 일반인들이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콘텐츠에 가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정말 본인이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을 지경인데도 바람을 피운 상대가 용서를 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 원래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도 못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비슷한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왜 바람 피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진짜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노년의 두 여성이 주인공인 재미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의 전 남편들이 변호사예요. 특히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근데 변호사 사무실을 아들이 이제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무례하지만 돈이 좀 되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결국 못 참고 한마디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되겠죠? 아버지가 되게 화낼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걸 이제 네가 했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진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 정말 이혼 전문 변호사 하고 싶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겠구나. 이 책에 저자이신 최윤아 변호사님도 참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상상도 못할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해심이 많고 하지만 누군가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성격. 뭔가 이 직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격 같지 않나요? 누군가 이별을 해야 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이분에게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공감이 갔어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잘 지내려고 막 노력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한 시간이 있는 거죠. 전 사실 1시간 정도가 제일 좋고 2시간? 그 정도까지가 딱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 같아요. 너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니? 이렇게 이 저자분한테 물어본 그 질문 자체가 저는 뭐지?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자존감이 지금 낮아서 그런 질문을 불편해하는 건가? 사실 그냥 자존감이 높다면 나 자존감 높은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군가 자존감이 높냐고 물어보면 나 높은 편이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롤프도벨리 저자의 불행 피하기 기술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지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서 줄이 너무 많이 그어진 책이에요. 롤프도벨리는 스위스 사람인데 읽는 내내 참 냉정하다. 근데 또 이렇게 공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인기가 많지만 아웃사이더 느낌이 나는, 그게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거나 그냥 관습이었으니까 따른다. 이런 게 잘 없고 그냥 본인이 행복한 거,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그리고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또 줘요. 돈으로. 걱정을 하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퍼뜨려주는 식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딱 듣고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바로 돈으로 써버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물론 따뜻하게 위로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재난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좀 돈 때문에 혹은 돈 때문이 아닌 일이더라도 그분들이 뭔가 투쟁을 하거나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을 할 때 경제적으로 뭔가 받쳐줄 게 있으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 쪽에 도움을 주는 성향.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좋은 삶은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멍청함이나 어리석음, 유행 따르기를 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너무 명확한 게 우리도 안 겪어봤어도 좋은 일이 뭔지 알잖아요. 좋은 게 눈앞에 있으면 그냥 바로 기분이 좋고 심지어 좋은 물건도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뭔가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는 대부분 쓸데없는 게 맞다. 그리고 삶을 사는데 명확한 내 삶의 기준이 있어야지 누군가 뭔가를 제안해 올 때 내 기준에 맞게 거절하거나 수락하거나 하기가 쉽겠죠. 아니라면 매번 누군가가 뭔가를 제안할 때 또 새롭게 뭔가 제안이 오면 그때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그냥 언제든 읽으면 참 머릿속이 정리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처럼 평균 수명이 30살이던 때가 있는데 참 우리는 복받았다. 매일매일 선물로 하루를 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랑은 다른 거겠죠?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세계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목표를 잘 세워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삶의 기본 원칙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하지 않는 것과 절제하는 것. 다들 좋은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순 저자의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라는 책이었어요. 참 헤어짐이라는 게 연인뿐만 아니라 오래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다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내가 차단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 혹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뭔가 명확하게 이유가 없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냥 내 잘못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릴 때는 친구들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걸 떠나서 연락할 방법도 없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저도 문득 생각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참 부족한 저를 잘 대해줬던 친구들, 연락할 수만 있다면 밥을 한 끼 다 맛있게 사주고 싶은데 일단 연락처를 모르겠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를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정말 명확하게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면 같은 이유로 연락을 먼저 잘 하지 않거든요. 거절이 무서워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뭐 아무 때나 야 오늘 놀래? 그래 놀자, 뭐 이게 아니라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이랑 놀아야 되고 아이가 있는 경우는 뭐 만나기 더 힘들고, 참 왜 나만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이게 싫은 건 아닌데 가끔 이거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그리고 이 책에서 상처는 어떻게 보면 받는 자의 몫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에 혼자 끙끙 앓고 긁어 부스럼을 내서 굳이 그걸 또 상처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그런 걸 저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나? 저 사람이 막말하는 걸?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참 인생이 피곤하더라고요. 예전에 유수연 님이
책에서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의 배신이나 그렇게 누가 나를 상처 주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안 아픈 건 아닌데 내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그 상처가 작게 느껴지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내가 큰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는 굉장히 상처였던 일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정말 컸는데 지금의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면 되게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도 10년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발전과 성숙이다. 내가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진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쉽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차피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고통이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면 되겠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그 누가 됐든 그 사람도 나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저자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 제목 그리고 그 문장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그런 이야기가 책에 있었잖아요.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꾸 그 문장을 생각하려고 해요. 나도 틀릴 수 있지만 상대방도 틀릴 수 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도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또 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롭다고 아무랑 친해지지 마시고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과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즈이 유키 저자의 일주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참 시간과 돈은 항상 충분하고 넘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이 저자의 말처럼 사람이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을 때 시간 때문에 못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걸 안 하면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 이미 하고 있죠. 시간이 없다는 거는 좀 하긴 해야 되고 하고 싶기도 한데 익숙하지 않고 아직 뭔가 딱 감이 오지 않은 일, 지금 당장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는 일, 참 많은 일들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는 게 있고 또 그런 책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웬만한 자기계발서에는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분도 부자 미니멀리스트인데요. 3억 원의 빚이 있던 회사를 연매출 23억 원의 우량 기업으로 키워낸 분이에요. 또 그 와중에 회사 운영하면서 의학 박사, 경영학 석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영양사 이런 자격을 다 취득한 게 너무 놀랐고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취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는 스킬처럼 시간도 그렇게 잘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참 심사숙고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책을 읽으면 참 행동이 빠릿빠릿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항상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그리고 고민할 시간에 하고 발전시킨다 혹은 또 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또 그러면 빨리 접더라고요. 참 제가 리뷰한 롤프 더빌리 책에도 있었는데 가볍게 시작한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일단 시작하면 의욕이 붙어서 더 빠르게 내가 시도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진행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시작해라. 정말 웬만한 모범생 아니고서는 참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게 능률이 높을 것 같아요. 모범생들의 특징은 정말 선생님이 하는 말,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라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절제가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좀 세월아 내월아 할 거, 그래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빨리 해치우자.
흥미있는 것부터 빨리 해야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동기도 계속 지속되니까 일이 진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자가 말한 그레이 시간, 뭔가 그냥 애매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밌는 걸, 유익한 걸 보면서 잡학을 늘려가는 것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을 잘 캐치해서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로 돌아오는 거죠. 저도 자주 좀 멍해지는데요. 저는 컴퓨터에 전자 포스트잇, 혹시 맥 쓰시는 분은 스티키노트라고 치면 그런 앱이 있는데 그냥 포스트잇이에요. 프로그램 메뉴에 무조건 뜨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날의 중요한 일 3개, 그건 오른쪽 맨 위에 놓고 오른쪽 맨 밑에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왼쪽 맨 밑에는 장기 목표,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에 둔 3가지 중요한 일, 오늘 할 일에 이유가 되는 목표겠죠? 그걸 이렇게 자주 보면 그 큰 목표를 이뤄야 되니까 이왕 그냥 눈 뜨고 있는 거 집중하자 이러면서 다시 잘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사실 자주 보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할 일 그 밑에다가는 영어 단어 새로운 거 문서를 보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거기다 적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뜻을 찾아서 또 채워놓고 그걸 또 띄워놓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나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 사람은 참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가고 멋있고 뭔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의뢰하면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 재미있고 내가 너무 신나는 일은 밥도 거르면서 하잖아요. 내게 그런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많이 줄이셔서 재미있는 일 더 많이 하시는 즐거운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론다번 저자의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책 한 권을 추천하라면 꼭 나오는 책이 시크릿이잖아요. 이게 뜬구름 잡는 책이다. 허황된 만 가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냥 화법이 좀 신비주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내용은 자기 개발서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그만 생각하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읽으면서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못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놀랍게도 원하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많은데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정말 광범위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면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를 만들고 싶은지 혹은 연봉이 얼마 됐으면 좋겠다 혹은 집을 구할 때 어떤 집, 그러니까 방은 몇 칸짜리고 뷰는 어떻고 지역은 어디 있고 주변의 시설물은 어떤 걸 원한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넌 참 바라는 것도 많다. 뭐 그렇게 따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딱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원하는 게 구체적인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그거 외에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고 대신 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니까 그것에만큼은 좀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서 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확고한 취향, 뭘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또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걸 끌어당긴다. 이거에 맞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는 뭐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관둘 거야. 그래서 떠날 거야.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안 좋은 점이 뭐였어서 내가 떠나는 걸 내 마음은 알지만 굳이 막 입 밖으로 내면서 계속 되새기는 것보다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뭐가 그쪽에서 좋은지. 그래서 선택해서 그리로 갑니다. 이걸 더 생각하는 게 뭐가 안 좋아서 떠났는지 자꾸 되새기면서 자꾸 말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더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점에 집중하기. 왜냐면 사실 정말 내가 집중하는 것에 시선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정말 좋은 면만 보이고, 타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나쁜 면만 보려고 하면 정말 그런 게 끝도 없이 보이잖아요. 슬픈 생각은 슬픈 감정을 만들고 슬픈 감정은 더 슬픈 생각을 만든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복과 기쁨도 가져다 준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감사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불안한 사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그리고 자꾸 비교가 돼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 혹은 사실 그냥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도 짧게라도 감사하는 시간, 내 삶에 대해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막 온몸이 뻐근하다거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자꾸 체하거나 아프고 이런 경우에도 특히 이유를 모르는 만성피로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다운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평온하게 잘 살고 싶다면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것. 너무 딱딱한 자기계발서가 좀 읽기 불편하고 거부감이 든다면 이 책은 좀 더 쉽게 읽힐 것 같아요. 다들 알아차림으로 행복하고 평온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희 저자의 포커스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디테일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혹은 본질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굳이 쓸데없는 시간을 좀 더 낭비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시간을 더 쓰는, 매사 모든 일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하드웨어 디바이스처럼 제품이 딱 출시를 하고 나면 업그레이드가 힘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완벽하고자 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데드라인,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는 가끔 디테일에 쓸데없이 집중하고 있을 때가, 그쵸, 일을 다 끝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럴 때도 있지만 실은 어려운 부분에 막혀가지고 지금 이걸 못하겠어가지고 괜히 이상한 거, 좀 쉬운 거 잡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혹시 정말로 내 역량에 안 맞는 일이었다면 오히려 빨리 수긍하고 포기하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물건도 버리냐 마냐, 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처럼 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뭔가 일을 맡을지 아니면 거절할지, 아니면 좀 조율해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래서 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과 습관이 있겠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자기계발이다. 자기계발을 놓치는 순간 나는 정체되고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남편을 서포트해주거나 혹은 아내를 서포트해주거나 본인이 그림자처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면 어느 순간 터지시더라고요. 아니면 한이 맺히거나. 그런 일을 막으려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그 선을 잘 그어놔야 상대방도 편하고 나도 그래서 더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면 잠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자는 게,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비몽사몽하면 일도 느려지고 내가 일을 느리게 하고 있다는 자괴감, 이게 또 기분을 나쁘게 하더라고요.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있는데,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갱단의 두목이 토미 셸비예요. 아일랜드 배우 킬리언 머피가 역할을 맡았는데, 갱단의 두목이고 좀 위험한 남자잖아요. 그래도 뭔가 일이 있으면 술을 거절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어디로 가야 한다거나 자꾸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운전하거나 할 때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빨리 자리를 뜨고 가족들을 만날 때도 이제 그 여자 형제가
너 용건 없으면 안 찾아오잖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쓸데없는 시간은 절대 안 쓰거든요. 정말 사업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인물인데 참 이 책을 보면서 왜 토미 셸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나요? 이 저자의 이야기처럼 한 달로 줄여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리스트 중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해버리는 것도 좋겠죠. 저자가 한 말처럼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내 삶을 이끄는지 항상 생각해서 의미 없이 바쁜 삶에서 벗어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원숭이 저자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의미였어요. 맞아요. 암기보다 이해가 중요하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암기조차 포기하고 난 이걸 못하네 이러고 관두면 내가 제일 손해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도 한 번 더 보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 의미였구나. 혹은 일단 외우고 다음 걸로 넘어가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전에 외워놨던 게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지 사실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리트 스마트, 북 스마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트리트 스마트,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잡다한 걸 잘 아는 사람이 사람의 심리도 뭔가 잘 알기도 하고 그래서 똑똑하네. 근데 그렇다고 북 스마트가 반대로 무용지물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시간을 많이 써서 연구해온 그 자료들로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고 이 저자의 이야기처럼 이해를 위해서는 암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우선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인상 깊었어요. 지속하는 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부 방식이나 학습 시간도 바꾸지 않는 게 좋다. 정말 이 중급의 벽에 맞닥뜨려서 관둔 일이 도대체 몇 개인가. 그래서 관둬가지고 아예 시작도 안 한 것보다 못한 그 돈과 시간 들인 걸 생각하면 참 아쉬운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걸 해나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그런 환경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는 게 많구나. 내가 지속적으로 의욕 있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어쩌면 그냥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한 바보처럼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그래서 중급의 벽을 넘어버리는 그런 바보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독하게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좋았던 게 2분 동안 지속하기. 뭔가 너무 거창해서 시작도 하기 무서운 일 그런 것들을 2분 동안 맛보기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죠.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내가 부담스러웠던 그걸 후루룩 훑어서 보면 뭔가 좀 장벽이 낮아진 기분? 완성한다고 뭔가 딱히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님에도 미완성으로 놔둔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효과를 옵시안키나 효과라고 한대요. 미완으로 중단한 일을 더 잘 오래 기억하게 되는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 둘이 동료였대요. 러시아의 심리학자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혹시 누가 먼저 자기 이름 따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한 거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나도 이거 내가 했다. 이건 내 이름 붙여야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 혼자 막 상상했어요. 원래 옆에 동료가 뭐 하나 성취하면 나도 뭐 하나 하게 되잖아요. 해밍웨이 같은 작가들이 이렇게 뭘 쓰다가 애매한 지점에서 그날 딱 관두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오브시안키나 효과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죠. 사사키 우미오의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에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 내가 보지 않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특히 게임 같은 거 뭔가 재밌는데 뭔가 인생을 좀 낭비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리는데 정말로 눈에서 안 보이고 접속하기가 힘들면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접속하기 힘들 때 한번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 막힐 때 내가 왜 그걸 삭제했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웹브라우저에도 특히 크롬 쓰시는 분들 확장 프로그램 설치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사이트를 블록하는, 사이트를 막는 기능을 가끔 사용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잊어야 될 때는 안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야 되는 기억이나 잊어야 되는 사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내가 잊어야 될 것들, 그런 리스트 같은 걸 가상으로 이제 머릿속에 엽서에다 쓰는 거죠. 그리고 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휙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작아진다는 느낌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게 안 보일 때까지 보내버리는 거죠. 뭔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가끔 해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도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내 의지력을 믿지 마라. 작가 빅토르 위고도 하인한테 옷을 전부 다 감추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집필에 전념하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모델 이소라 씨 유튜브가 있는데 이소라 씨는 자기관리 잘하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이소라 씨도 밤에 자기 전에 간식이나 음식이 들어있는 찬장 이런 것을 박스 테이프로 문을 아예 탁 닫아놓고 주무시러 가시더라고요. 내 의지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꼭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좀 삭제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만나면서 굳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극복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설 쓰려고 주변 지인들한테 미움받는다는데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잃어야 할 것들이 특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것들이었다면 더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하고 싶은 일, 더 즐거운 일, 오래된 습관은 새 습관으로 밀어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싫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일,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그냥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모임에 나가서 나를 바쁘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시간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오스카 와일드 명언은 항상 공감이 가고 너무 재밌는데 나는 온갖 일에 저항할 수 있다. 유혹을 제외하고는. 참 이 오스카 와일드가 요즘 사람이면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완전 날렸을 것 같아요. 원래 작가라도 유명했지만 그 시절에도 참 친구하고 싶은 사람 같아요. 웃긴데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아무튼 저도 제 의지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자기 전에 그게 다 체크가 돼 있으면 참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재능을 끌어올려주는 습관의 힘. 죽어야 고치는 습관, 살아서 바꾸자. 습관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웅 저자의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최근에 방송인 박찬민 씨와 그분의 딸 박민아 양이 나온 몇몇 클립들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그 상황과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이 해주셨던 조언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구나. 참 자기 개발의 함정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나만 앞으로 나가면 된다.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 잘못하면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혼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거 다 이루고 나면 주변에 가족 외에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걸 잊지 않도록 조언해 주신 오은영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존감 운동? 이런 거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열풍이었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근데 정말 이게 잘못돼서 조금만 누가 내 기분을 거스르거나 조금만 누가 나를 조금 낮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오해일 수도 있는데 딱 한 번만 그래도 정말 그 사람을 인생에서 지워버린다거나 굉장히 사소한 걸로도 누군가를 고발해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야지만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킨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좀 과도한
대응 같은 것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종 혐오 사건들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그랬어요, 이런 이유를 대는 경우도 많고, 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나 외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저자가 자기 사랑이란 말보다 자기 수용,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정, 자기 수용이라는 말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예체능에서 사실 인문학이 중요하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요마가 19살에 독주회를 하면서 이건 지루하다, 무려 19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때 내가 느낀 게 해야 한다 해서 하고 싶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연주, 내가 이만큼 해야 한다, 그런 연주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고 싶다, 이렇게 변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50년 넘게 에너지 넘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오은영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타심이 필요하다고. 참 그런 마음가짐을 가끔 힘들다 보면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게 갔을 때 점원들의 대우에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소심한 성격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가끔은 정말 인종차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국 가게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살다 보면. 그래서 또 시무룩하면서 집에 가는데 뭔가 어디서 들어가야 하거나 할 때 누군가 나를 배려해서 먼저 기다려주거나 양보해주거나, 그런 것도 또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좀 무례하게 대했던 상점 직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친절했던 상점 직원을 더 생각하려고 하고, 길에서 나를 배려해줬던 사람들을 더 떠올리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작은 친절 하나가 나의 하루, 한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참 사람에게 친절해야겠다. 불친절한 상점 직원들한테 저는 해야 할 거 인사하고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는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에 나와서는 너무 화가 나고, 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같이 한 거 같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억울하고 그랬는데, 이런 작은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말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런 사람들을 더 생각하자. 좀 웃긴 말이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쁜 기억은 또 좋은 기억으로 덮어지더라고요.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잖아요. 삶이 좀 우울하거나 처졌을 때 남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하루를 보내보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이야기해주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기 수용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도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리의 다카우미 저자의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참 파격적이죠. 72년생이고 일본 IT 업계의 풍운하로 이름을 떨쳤대요. 로켓 개발업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를 설립해서 민간 기업으로는 일본 최초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참 로켓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책 내용도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좀 따뜻한 사람들만 있으면 거의 따뜻한 얘기만 해주잖아요. 혹은 별로 사이가 심지어 안 좋아도 굳이 자기가 총대 메고 사람들한테 고쳐야 될 점,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 말해주지 않잖아요. 성격이 그걸 말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성격? 딱히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말로는 해주지 않는데,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들 이 쓴 책을 읽으면서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결실이 없는 이유는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 문제는 막연히 행동하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만으로 본인이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몰두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그 사고의 깊이가 얕았다는 뜻이다. 관심 없는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 딱 이렇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관심이 있던 건 아니니까 학원이 있는데 머리는 막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몰두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 스스로 정한 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취미, 연애뿐 아니라 사업도 스스로 계획을 짜서 자신의 방식대로 실행해보라. 물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또 이래저래 혼수를 두잖아요. 절대 듣지 말래요. 내가 정한 룰에 따라야지 사소한 고민도 즐겁게 다가오고 행동하고 나서 성취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된다고 해요. 남들의 생각에 의존하면 무난하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봤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맞아요. 사실 남의 말 듣는 건 안전하게 가려고 이 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듣는 거잖아요. 참고는 하되 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내 책임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한 곳에서 자라고 부모님 근처에 살고 혹은 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단호하게 어른이 되면 몸이든 마음이든 모두 가능한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물론 부모님과 산 시간, 고향인 야매시에서의 생활, 고등학교까지 함께 보낸 동창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리고 시골 생활은 마음이 편해져서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난 곳을 한 번은 떠나봐야 정말로 내가 그곳을 좋아해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밖에 안 살아와서 모르는 건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저자는 어려울 때 부모님과 상의해서 일이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분명 가족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죠.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시골은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곳이다. 특히 시골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그립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어쩌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운 거구나. 이 책의 저자는 아니었는데 어떤 일본 작가도 때 되면 이제 제철 특산품 이런 걸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철마다 여행을 한번 같이 가고 딱 그 정도로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고 해요. 근데 이 저자는 테크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니까 사실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을 건 없는 거죠. 좀 슬프지만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좀 세대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제일 어르신 찾아가서 뭐 묻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야, 그러니까 좀 찾기 쉬운 인터넷에 있고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세대마다 이렇게 직면하는 일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내 자식 혹은 뭐 음식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레시피가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편하긴 한데 사람한테 연락할 구실 이런 건 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신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안 내보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또 한동안 안 보니까 그립겠죠? 그렇게 좋은 감정만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발적인 자기계발서, 직설적인 스타일의 조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아요. 소유는 물건을 살 기회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과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물건을 살 때 한번 되뇌이면 내가 남들 눈 때문에 사는 거구나. 아니야, 이건 진짜 필요한 거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